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회담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수회담이 종료됐다 이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면 2시간 넘게 지금 약 2시간 10분가량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무엇보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을 텐데 먼저 김진 의원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모두 발언해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인데 모두 발언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간의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발언이 같은 양으로 거의 동시에 이렇게 평등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야 영수회담의 특성상 첫 번째 발언 기회를 얻은 이재명 대표가 10여 개의 현안들을 포함을 해서 모든 얘기를 다 했다. 네.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강도가 셌다. 스웨덴의 연구기관의 표현을 빌어가지고 독재화라는 표현까지도 대통령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의혹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도 거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민생 회복 이런 문제,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한 이제 압박도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다 했다. 저는 형식상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일단 이제 합의문과 결과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봐서는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회담이다. 지금까지는. 네.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이 어떤 입장과 설명과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일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한 1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자, 이제 발표문에서 그런 조목조목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하여튼 일단은 뭐 이제 유불리를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주머니 안에서 A4 용지, 준비해온 A4 용지를 꺼내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A4 용지가 뭐 10장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긴 시간 모두 발언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 얘기를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긴 시간 발언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 회담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담은 약 2시간을 넘겨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당초 예상됐던 1시간을 넘겨서 2시간 넘어서까지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원래 1시간 예정은 일부러 짧게 잡은 것이죠. 그래서 2시간, 3시간 얘기했다. 그래서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에 관해서 심도 있고 진지하게 논의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1시간은 원래 짧게 잡은 것이고 지금보다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긴 시간을 네.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10여 개의 현안 중에서 네. 전부는 다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범위를 좁혀서 이 서민층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라든가 네. 영수회담을 이 정례화 내지는 수시화하기로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여야정 간의 어떤 협의 기구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과 의료 분쟁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협조하겠다고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의 합의 사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담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 합의문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당초 예정됐던 1시간보다 2시간 넘게 지금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20분 걸리는 거리를 2년 만에 왔다는 그 정치의 단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야 영수회담이 열린 것 자체에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치가 복원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듣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정중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얘기들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예상은 했겠지만 듣기에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지만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고요. 이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말하자면 길어지는 것은 보시다시피 1:1 영수회담이라 하더라도 1시간이 부족할 판국인데 지금 4대4거든요. 그렇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꽤 걸리리라고 예상이 되고 더군다나 예상되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은 일부의 타협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영수회담이 어떤 과정을 겪어서 나왔느냐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에 취임한 이후로 한 8차례에 걸쳐서 영수회담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23%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또 총선에서 대패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긴박하고도 위기 상황에서 이런 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빈손으로 끝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을 어떤 형태로든 계기로 삼아서 희망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타협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겠나. 저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런 의미로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영수회담의 초반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이 처음 시작될 때 오늘 두 사람이 딱 만난 순간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면서 악수를 했고요. 또 원형 테이블에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깝게 앉아서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영수회담이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여러 개가 있는 접견실에서 열린 게 아니라 바로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윤석열 우파 정권의 심장부로 이재명 제1야당 대표가 들어가서 대통령 앞에서 이 총선에 나타난 민의라고 하면서 그동안 제1야당이 주장을 했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저런 장면. 자, 일단 합의문이 어떻게 나오든 설사 합의문이 나오지 않든 합의문이 아니라 어떤 몇 개의 개별 합의 사항 형태로 발표가 되든 이미 저 회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를 게 거의 없는 회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저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저런 사진과 동영상이 찍혔고 일단 이 야권의 연석회의 제안, 조국 대표의 제안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과 야권의 이런 회담이 아니라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담이다, 단독 회담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갔었고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야권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립을 하고 저런 것들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을 해서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그리고 강성 야당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담아서 얘기를 했고
저는 뭐 이 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총선에 패배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한상 크게 차려주는 판이 영수회담이거든요. 판 자체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숙명을 피할 수는 없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 앞에 놓고 10여 분간 온갖 얘기를 다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장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저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재까지는 불평등 회담이다. 저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법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최상병 문제는 그게 지금 국가의 민생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느냐라든가 의료 분쟁 같은 것은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라든가 언론에 대한 징계는 그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든가 말이죠. 대통령으로서도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런 10여 가지의 공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축구로 따지면 저 장면만 보자면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민주당이 이 골대로 공을 차고 대통령 골키퍼는 쳐내기에 바쁜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저 장면 자체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두고두고 유리한 그런 장면이 될 것이고 결과를 지금 지켜봐야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이 방어 내지는 설득 내지는 역공을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모두 발언만 공개가 됐고 이후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를 했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가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좀 가깝습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파격적이죠. 사실 뭐 두 사람은 회담을 어떻게 보면 열릴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가졌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범죄 혐의자라고 해서 아예 만남조차도 안 가졌고 지금 비서실장도 범죄 혐의자 대통령이 만날 시간이 있느냐 만남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영수회담도 영수회담 자체를 부정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서로 간 얘기를 하고 아직은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한쪽 얘기만 나왔지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라든가 전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 면만 보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지만 저런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간에 필요한 대화를 주고받고 더구나 총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듣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가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그러나 정중하게 대통령이 전달한 것은 이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은 과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국정 변화의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것이 저는 숙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런 모양새를 갖춘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종료됐다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후 2시에 영수회담이 시작됐다면 약 2시간 20분가량 2시간 10분에서 2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도 길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당초 1시간 예정이던 영수회담이 2시간 10분에 걸쳐서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첫째는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0여 가지를 10여 분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 안건 자체가 다 개별적으로 다 중요한 안건이어서 안건마다 대통령이 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일단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토론이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주로 아마 발언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간에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합의 사항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의 의미라든가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을 했고 대통령은 이것을 경청했다. 뭐 이런 내용을 일단 짚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식의 모임, 이런 식의 만남을 수시로 가져서 이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국정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지는 네. 않겠지만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약에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서민층에 국한해서 그런 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개혁에 있어서 현재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야당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야당의 중재 역할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한 야당의 어떤 협조 그런 부분에 관한 만약에 몇 가지 합의 사항이 나온다면 나름대로의 진전이다. 전체적으로 이 만남 자체가 진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양쪽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 발표문을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2시간 10분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예고됐던 오후 2시 시작으로 예고됐던 영수회담이 2시간 10분 가량 진행된 이후에 종료가 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회담 결과를 각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앞서서 모두 발언만 공개됐기 때문에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좀 다뤄졌는지도 관심입니다. 또 회담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돌아가면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또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2시간 10분으로 회담이 당초 예고됐던 1시간보다 길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비공개에서 좀 논의됐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일단은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었는데 일단은 각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동 합의문이 여기서 나올 것이냐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그들만이 알기 때문에 저는 짐작컨대 서로 간에 대통령이 이번에 듣기만 하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합의는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런 회담을 통해서 보면 이 의료 문제라든가 연금 문제라든가 언급된 이런 네. 내용들이 의회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독주, 일방적인 행정 때문에 의회가 사실 상당한 무力감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행정을 하면서 의회 특히 제1야당 필요성, 네.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례화를 한다든가 이런 모임을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했을 것이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이후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사법의 영역을 정치권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 정적을 치려는 그런 일들이 윤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고 말하자면 좀 더 국정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전제되고 그런 모션이 나와야 야당에서도 적극적인 협조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성의 있는 태도, 네. 내용이 나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브리핑 내용이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회담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통해서 비공개 회의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좀 오갔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김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모두 발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님 얘기를 듣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긴 시간 동안 모두 발언 준비해온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밝혔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또 관심을 모았던 부분 각자 3명씩의 배석자가 있었는데 독대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대통령께 전달한 민심 전달한 내용이 보면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민생 얘기라든가 또 국정, 가족 문제 네. 이런 한 그 10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네, 독대와 관련해서. 독대와 관련해서는 아마
독대를 하려고 했으면 4대 4로 만나지 않았겠죠. 이 독대를 하려면 나름대로 이 대안을 갖고 네. 만났을 텐데 이번은 저는 독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했다 하더라도 별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비상 상황에서 이런 이 회담이 마련됐고 그리고 하나의 전국을 뭐랄까요? 이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이걸 활용한 것이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영수회담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결과 내용이 대단한 무엇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타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10개나 되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네. 풀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얘기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다 하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10개나 되는 의제를 다 던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비공개 회담에서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회담에서 독대하는 시간을 과연 가질 것이냐 거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독대가 과연 있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선 독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대를 하려면 저 자리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독대를 하려면 2사람만 남겨두고 나머지 6사람이 방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양새가 일단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대를 하게 돼서 2사람 다 오해를 받을 소지만 있지 독대를 해서 생길 수 있는 플러스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독대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쏟아놓은 10여 개의 현안에 관해서 대통령이 쭉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2시간 10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분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 빼고 나머지 2시간 가까이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쭉 설명을 하고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또 추가 질의 내지는 추가 입장 설명이 있었을 것이고 2시간 정도면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여러 가지 현안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됐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내가 듣는 회담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설명에서 그동안의 입장을 양보하거나 변화하거나 이런 것을 보여줬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아마 원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스타일상 원론적으로 완전히 그런 요구나 주장을 뿌리치지는 않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식의 답변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자, 양측이 각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공동 합의문은 없는 겁니다. 공동 합의문은 없는 거고 대신인데 양쪽이 발표를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번 회담의 의미를 나름대로 조금은 적시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는 부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했다라는 점들을 발표문에 담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청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이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총선 민의를 듣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제 뭐 민심에 좀 더 다가가고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회담이 앞으로 수시로 열려서 이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자면 그래도 의견 접근이 조금 이루어지는 의료 분쟁이라든가 연금 개혁 같은 데서 야당의 협조 부분에 관해서 강조를 하는 이런 식이 추가가 되면 뭐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발표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하나씩 좀 추가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부분 역시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오늘 첫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만 이것이 정례화, 수시화 될 것이냐 이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접근은 좀 있었으리라고 보십니까? 대부분의 과거의 영수회담에서 이런 영수회담을 수시화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크게 얼굴을 붉힐 정도의 결렬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라도 불통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영수회담을 수시화하는 것이 결코 정치적으로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에 관해서 뭐 양측에서 거부할 당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수시화 형태가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만들었던 여야정 상설 협의체 네. 대통령과 여야 5개 정당 대표가 모였던 것 한 번인가 뭐 모이고 이제 그걸로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형태로 진전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이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여러 정당 중에서 그냥 하나의 이런 이 보수 정당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까지 상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는 남는 장사가 아니죠. 그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같은 합의는 없었을 걸로 보이고 검토도 아마 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원칙과 원론적인 플러스 약간의 민생 문제에 관한 어떤 의견 접근 뭐 이런 거 나머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영수회담 자체를 수시화하거나 정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보는데 이 영수회담이 이제 앞으로 두고 보면 22대 국회에 가서는 지금 제1야당이 네. 엄청난 화력을 갖춘 어떤 법도 지금 제정할 수 있는 그런 의회 내에서 그런 위치를 확보했고 사실 집권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말을 잘 안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공천권 대통령이 행사는 아니지만 영향력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벌써부터 권력의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될 텐데요. 그래서 법을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이 정치를 복원시키지 않으면 이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가 상권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서로 간의 권력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회가 독주할 수 없도록 서로 협의하고 대화해서 나누도록 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의회를 말하자면 의회 권력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8개인가 9개를 지금 거부해서 의회가 무력화된 그런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영수회담을 앞으로 정례화하겠다, 수시화하겠다 이러려면 그렇다면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존중을 보여라.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절제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신사협정이 맺어지지 않으면 의회로부터 협력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더 영수회담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몰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의제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의제로 꺼냈죠. 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포퓰리즘은 마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로 좀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일단 본인이 파퓰리즘은 마약이라는 선을 그어놨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이면 총 소요 예산이 13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화폐로 하고. 자, 그런데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전쟁과 같은 재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이 법을 어겨서까지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추경 예산은 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세금이 남아도는 재원을 가지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세수 결손이 덜 거친 세금이 56조입니다. 자, 올해도 벌써 이 국가 세금의 20%가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인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대규모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올해만 해도 예상되는 세수 결손이 수십조입니다. 이런 반에 그리고 이제 물가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물가가 계속 고물가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3조를 푼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제1야당 대표의 공세지만 이것을 수용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민생 회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간판을 걸고 제시하는 거니까 아마도 기타 정부로서 실현 가능한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민생 회복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다. 그런 제안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논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 선별 지원 쪽으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 그러니까 그 선별 지원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양측이 발표를 할 때 공동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선별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서민층에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급을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인데 구체적인 정책을 저런 회담에서 이렇게 내놓고 합의를 하는 스타일이 윤 대통령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항상 원론적인 거, 원칙적인 거.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선까지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 민생 회복 조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 사안은 그나마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외에 최상병 특별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하나하나 사안은 대통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그래도 민생 회복이라는 이런 명분이 있는 데는 그것도 선별 지원을 한다면 양보해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한다고 거의 1000조를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 13조라면 민생 선별 지원에는 명분도 있고 또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의 아이템인데 그 외의 아이템은 저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회담이 시작되기 앞서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었고 그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것이 민생회복지원금이었는데 역시나 오늘 모두 발언에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좀 거론되고 있는 의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을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서 얘기한 부분이 의정 갈등 해결 그리고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의정 갈등, 의료 분쟁 문제가 이제 5월 달이 마지막 데드라인 아닙니까? 상당히 심각한데 현재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세력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야당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안 되고 대통령실도 안 되고 그리고 시민사회도 안 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안 되고 야당이 끼어들어서 적당한 중재안을 만들어야 되고 현재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는 이런 공론회장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보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크게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제안이다. 오히려 이 야당의 개입과 협조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청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과연 이제 이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이것에 나설 것인지 이 점이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연금 개혁도 말씀하셨네. 네. 연금 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것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대충 이제 모아지는 의견이 더 내고 더 받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은 이제 국회의 연금 개혁 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이게 4대 개혁 과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진짜 웰컴. 응?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과 의료분쟁 개혁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반대급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무엇을 얻어냈는지가 궁금합니다. 얻어낸 게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원론적으로 그냥 도와주겠다 모두 발언해서 얘기한 정도로 그친 것인지 구체적인 발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여러 개의 의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만 첫 순위로 민생회복 지원금에 이어서 상당히 앞순위의 의정 갈등 해결과 연금 개혁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연금 개혁안은 사실 여야 거의 뭐 협의 단계에서 네. 합의 단계에서 저는 지금 이제 선택의 문제만 남았지 거의 합의가 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료 분쟁 그리고 의정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통령이 국회 공론화 특위가 있으면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했는데 네. 대통령이 정원 2,000명은 손 못 대 이런 식으로 어떤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2,000명 선을 딱 마지노선을 꺼버리니까 타협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 말하자면 의사들의 반발이라든가 지금 의료 인력들이 상당한 실망감과 또 의료 집단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악마화시켜가지고 의료인들이 좌절감, 이 실망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일의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좀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2,000명이라는 게 나왔다면 네. 지금 이 문제가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텐데 대통령이 2,000명은 손 못 댄다. 더군다나 내년은 더욱 손을 못 댄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에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회담에 앞서서 민주당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그리고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 대표의 핵심적인 메시지 전달입니다. 네. 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들이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심판하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가족이나 자신에게 의혹이 있는 거부권을 특별특검법 네. 모두 거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기 부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했는데 아마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답변을 내든 상당히 껄끄럽고 야당이나 국민들이 듣기에 시원할 만한 답변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저는 답변을 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냥 듣는 걸로 끝냈을지 않는. 왜냐하면 답변 자체가 너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논의해보겠다 내지 검토해보겠다는 선으로 물러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 그리고 앞으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부권 문제에 관해서는 양측이 아주 팽팽한 긴장이 형성됐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가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설명도 어느 정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 국회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불합리한 법안이 넘어오면 네. 내가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서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 원칙은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팽팽하게 맞섰던 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양보하면 대통령이 앞으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100석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108석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래도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것마저 포기를 하면 영수회담에서 제1야당 대표가 세게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것마저 포기하면 108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생명선이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물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팽팽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 예.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최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논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선으로 좀 응답을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왜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지금 수사상 드러난 이런저런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것이 만인 앞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이 해병대 전체가 드러나고 국민 전체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법을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이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이든 특검법이든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지금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 보면 대통령실이 관여된, 심지어 대통령이 관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통령이 저렇게 부당하게 권력 행사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더욱 커지고 의회에 있어서 이런 특검법을 요구하고 그 대통령은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실망하고 이번에 표로 심판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 받아들이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가서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의회가 앞으로 협조를 할지 안 할지, 그렇게 협조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22대 국회는 특검법 전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안을 내리지 않으면 5월이 되면 벌써 특검법이 시작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2대 가면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대결 전국이 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요구에는 어떻게 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민주당과 야당 세력의 자기 모순이고 자기 충돌이에요. 아니, 고위공직자수사처라고 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어느 정권에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야당 정권에서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그 혼란과 그 여러 가지 반대와 비판 속에서도 공수처를 문재인 야당 정권에서 만들었잖아요. 그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뺏어서 경찰에 넘겨준 정권이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해서 수사권 조정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최수근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를 지금 경북경찰청이 자세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니, 2개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 그 2개의 수사에 관한 이 지지 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게 문재인 좌파 정권이었는데, 아니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너희들은 뒷짐 들고 나가고 쉬고 특검을 만들 테니까 특검에서 수사하자. 자기 모순이잖아요. 자기 모순.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는지,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는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소를 해서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재판. 아니, 어느 나라가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인 사안을 다 제껴놓고 특검을 또 임명을 해서 특검을 합니까? 그게 무슨 국민 전체의 의사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자기 모순이고 이런 것이죠. 이런 입장은 대통령과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밝혔었고, 이번 여야 영수회담 비공개 토론에서 윤 대통령이 양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반복을 했을 것이다. 수사를 일단 지켜보고 독립된 공수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왜곡됐거나 은폐가 있으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엇갈린 바가 있습니다. 영수회담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서 이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엇갈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표현을 쓰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 네. 그런데 야당의 강성 지지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꼭 언급을 해주기를 요구를 했고, 그 중간선을 이재명 대표가 택했다. 그래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했는데, 네. 김건희 특검법 문제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 문제하고 다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한 번 의결됐다가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21대 국회가 5월 말에 끝나는데 5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것은 22대 국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특검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비공개 토론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언급되거나 토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원칙적인 언급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게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이기 때문에 그걸 전달했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 이 의혹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사건만 하더라도 그 주범들은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거나 이런데 수사 한 번 안 받았잖아요. 그 흔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도 청구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수사가 중단되고 법이 최후법권지대처럼 그런 비판들이 많았고, 많은 국민들이 왜 김건희는 수사받지 않느냐, 왜 처벌받지 않느냐, 의혹이 경력 위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왜 수사가 되지 않느냐, 왜 법이 김건희 앞에만 가면 중단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다시 재발의가 되던 22대에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든 받아들이든
단안을 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지금 회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나타난 의제들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요. 모두 발언 이후에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에서 결과 브리핑은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의제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에 관한 언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야당의 이 어떤 이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사안이니까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죠. 그래서 어떤 특히 이 여야 간의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을 하고 야당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총리의 필요성, 이런 원칙적인 이 언급, 그리고 그런 총리 지명에 관한 야당의 인준 협조, 이런 것에 관한 원칙적인 언급 정도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인물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이번 회담은 첫 회담이었고 대통령이 듣기만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라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의회 인준이 매우 중요하긴 해도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하려면 뭔가 야당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이 뭔가 이런저런 걸 줄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내가 정치란 건 서로 주고받기인데 내가 이런 걸 주지도 못하면서 야당에게 이런저런 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협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영수회담이 이제 종료된 지가 1시간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오늘 회담의 결과에 관해서 조만간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신속하게 좀 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브리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결과 브리핑에 담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향후 전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자, 일단은 아주 순수하게 아주 계산적으로만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는 결코 손해가 날 수 없는 회담이었다. 네. 회담 형식 자체가 본인이 이제 8번 요청을 해서 9번 만에 성사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선 압승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영수회담이었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방송이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15분짜리 모두 발언이 완전히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가운데에 앉아서 대통령을 앞에 놓고 저런 식으로 제1야당 대표가 쏟아놓는 장면이 전부 다 현실적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상당히 짧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큼 그렇게 사안에 대해서 모두 발언해서 반박하거나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양측은 이제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으로 발표를 할 것이고, 어떤 의견 접근 사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영수회담의 결과가 더 제1야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했던 영수회담을 받아들여서 2시간 10분 함으로써 대통령이 소통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발표 내용에 따라서 그래도 대통령이 108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를 들어 거부권 양보라든가 중요한 무슨 민생 회복이라든가 또는 최수근 상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이 물러서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도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지켰구나.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오늘 영수회담이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아마 곧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오늘 영수회담의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 집권당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났다. 네. 이 자체의 의미를 둘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내용을 들었다.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하겠다. 소통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지지율이 23%로 떨어지면서 패배하면서 그리고 정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꺼낸 다음에 이 영수회담을 열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상징화해서 나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할 것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민의를 충분히 전달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저는 굳건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22대 앞으로 국회를 가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런 특검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미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는데 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어떻게 보면 공격의 교두보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오늘을 계기로 어쩌면 대통령이 더 어려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민심을 몰랐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가 직접 전달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대통령의 책임, 집권당의 책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 만남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위상뿐만 네. 아니라 앞으로 공격 포인트를 삼는 그런 교두보를 형성했다는 차원에서 아마 야당은 스스로 승리다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여러 가지 전망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영수회담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 교수 두 분과 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영수회담이 예상된 시간보다 좀 오래 진행이 됐고 2시간 10분가량 진행이 됐기 때문에 두 분께서도 좀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2시간 10분 동안 진행된 이 영수회담 그리고 지금까지 뭐 모두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 두 분께서 쭉 함께 좀 지켜보셨습니다. 뭐 지금까지 드시는 생각 같은 것도 좀 간단하게 먼저 여쭤볼까요? 우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통령 집무실 한가운데서 대통령 앞에 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이득이고 여러 가지 위상이 강화돼서 앞으로 있을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법부에 무언의 압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도 가능할 것이고 양쪽의 발표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유리하게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서는 이 유불리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완전히 제가 판단할 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과 포맷이었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면 말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시간에 야당의 지도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세계 정치권의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회담은 제1야당 대표는 15분 동안 전 방송사가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아주 강도 높은 공격을 다 퍼부었어요. 독재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스웨덴의 연구기관의 표현을 빌려서 하긴 했지만 자, 이런 것들 막 그냥 무슨 국정의 방향타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는 일종의 위협도 가했어요.
영수회담이 끝이 났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 영수회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있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2시부터 집무실에서 약 2시간 15분 동안 차담회가 진행이 됐고 양측에서 3인씩 배석을 했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했고요. 차담회와 관련해서 별도의 합의문이 전해지진 않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고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대승적인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겠지만 일단 의료개혁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양쪽 모두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협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해서 이 여야정 협의체 등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자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답변을 했고 일단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시 추가 협의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연금 개혁, 또 이태원 특별법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회담 후에는 서로 양측에서 덕담을 주고받았다라는 이도훈 홍보수석의 발표를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해진다면 추가로 전달해드리고 또 잠시 후에는 민주당에서도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도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내용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이 다 좀 열려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된 대로 전체적인 무슨 포괄적인 합의는 없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료개혁의 그러니까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야당 대표가 인정한 것이 영수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도훈 홍보수석도 오늘 중점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의료계의 입장이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의대 증원 방침 자체를 폐지하라 이건데 이재명 야당 대표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증원은 필요하다. 증원은 필요하다. 네, 예. 강론에서는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제 성과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평행선을 달린 것을 그대로 고수했던 것 같아요. 개별적인 현안에서는 특히 민생회복 지원분에 관해서는 25만 원 이 현금 살포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선을 긋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 서민 금융 확대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런 현재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의 여지를 남겨뒀어요. 지난번에 내가 거부한 것은 법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고쳐지게 된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은 중간에 타협선 정도에 머문 것이고 국민연금 개혁은 모두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원칙에 관해서 어떤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서로가 이제 다 기존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고 여야 정협의체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네. 국회를 통해서 하면 되시지 여야 정협의체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손해예요. 손해. 이재명 대표는 계속 수시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1대1로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정책 위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여야정 협의체를 하게 되면 조국 대표 정당과 이준석 신당 이쪽이 이제 끼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는 오늘 대통령실의 브리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역시 예상대로 만남 자체의 의미를 뒀지 큰 내용은 진전된 게 없구나. 네. 보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만 나눴지 그 내용은 알맹이는 없거든요. 지금 의료개혁 필요하고 의대 정원 필요하다. 민주당이 협력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 다만 그 2,000명 선을 대통령이 주장한 2,000명은 너무 많다. 말하자면 이 각 대학에서 의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 이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뭐 그 성과를 꼽는다면 처음부터 민주당은 의대 정원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방식이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종종 만나겠다.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사실 뭐 협의라고 합의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고 있던 이야기들의 반복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듣는데 만남이 자체의 의미를 뒀구나.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도 보면 충분한 데이터를 이미 제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뭐 이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뭘 이끌어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만남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의 나열이 아닌가. 아마 대통령 이걸 통해서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 예. 소통하는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예.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네. 이 만남 그 이상의 큰 의미를 갖기는 힘들다. 이렇게 예.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많이 좀 공을 들였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우회적으로 좀 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예, 대통령께서는 이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다. 말하자면 그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력한 단어를 활용해서 거부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번에도 선별 지원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그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타협을 얻어낸 건 하나도 예. 없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필요시 추가 협의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일종의 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워낙 대통령과 야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현금 지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를 했던 건전 재정이라든가 특히 또 현실적으로 이제 세수 결손이 커서 재정 적자가 늘어나게 돼 있는 이런 상황, 특히 저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들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뭐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서 뭐 이렇게 뭐 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현금 살포성 정책은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는 것이 조금 전 발언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둘이 만나거나 혹은 이제 여당의 지도부가 들어서면 3자 회동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김준 의원께서는 이게 여야정 협의체까지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좀 손해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앞으로의 정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만남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국회 공론화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법안을 다루는 것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뭐 만남의 정례화, 저는 이 만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례화 될 것이냐. 왜냐하면 만났을 때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예. 작은 타협점이라도 찾아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사실상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만남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만나서 정치를 하고 타협을 해야 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만남은 오히려 시간 끌기 내지 다른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알맹이 없는 만남은 불필요하다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만남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알맹이 없는 만남일 수 있다라는 것이 교수의 평이거든요.
만남 자체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특히나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만남이 더 자주 열리면 열릴수록 본인에게 대단히 유리한 겁니다. 아마 속으로는 자 이제 7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의 새 대표가 뽑히게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만날 때는 삼인 회동, 삼자 회동이라고 삼자 표현했습니다. 회동의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삼자 회동도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예. 본인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저렇게 1대1로 딱 맞짱을 뜬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정치적 위상이 강화되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방어력도 향상된다고 본인이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 새 대표를 배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당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대표 때도 김무성 대표를 끼어들여서 문재인 대표하고 삼자 회동을 했거든요. 예.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삼자 회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양자 회동으로 하자고 주장을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들어보셨고요. 이제 잠시 후면 민주당에서도 오늘 회담에 대한 브리핑에 나설 텐데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온도차라고 해야 될까요? 시각이나 해석 차이는 좀 어떤 다른 부분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물론이죠. 저도 이 만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 만남 자체는 정치를 복원하고 의회에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매우 귀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만남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야당 1대표를 범죄 혐의자로 부르면서까지 만남을 거부했었는데 이렇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1대1 그리고 4대4 만남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선거 결과에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결과의 승리물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제1야당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회담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런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또 1야당 대표로서 이미지를 업시키는데 나름대로 저는 큰 활용이 됐다. 다만 이제 이런 협의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따내야 되는데 이 첫 회동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할 수 없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접근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회의 모임이 더욱 정례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예. 영수회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지 못했다. 상황 인식 대통령이 너무 안이해서 국정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낸 입장인데요.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회담을 하고 나올 때 어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하지만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라는 내용을 전언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까지도 이어졌는데요. 회의가 길어진 것 아무래도 당초에는 1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시간 15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모두 발언 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두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에서 그 답변이 대통령의 답변이 좀 길어졌다라는 것이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간의 입장이 같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김창룡 교수께서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박준희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발표는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식의 발표는 예상이 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내심은 굉장히 저 회담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유리한 득점을 자, 비공개 토론에서 85%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15%를
이 대표가 얘기했다는 설명 아닙니까? 85대 15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얘기한 85%의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에 윤 대통령과 정부가 설명을 했던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 새롭게 나온 윤 대통령의 얘기는 없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기를,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작게 보도가 될 것이고, 전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 15분짜리, 이것은 거의 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에게 이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그냥 다 한 거예요. 이 대표로서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민생 회복 25만 원 주는 것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를 했는데 영수회담에서 그게 타결이 되리라고 이 대표가 기대를 했겠어요? 전혀 아니죠. 이 대표의 목적은 모두 발언해서 15분 동안 내가 10여 개의 현안을 다 얘기한다. 독재화라는 표현도 쓰고 대통령 주변 인사 문제도 거론하고, 이래서 나는 야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요구에 100% 부응을 했고, 답답하고 아쉽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사고, 속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대단히 만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수회담이 수시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회담이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득점을 한 회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만족했다라고 판단하는데 이 대표 마음속을 어떻게 들어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상황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또 그런 변화가 없고 안이하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이 참석자들 모두 공감을 한, 이 소통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국정회복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 참석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대통령이 길게 답변을 했지만 뭔가 알맹이가 없었거나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상대로 대통령이 처음부터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지 이 회담의 내용이나 그 성과 이런 것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필요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필돼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표는 조목조목 뭘 요구했는지 다 보도가 되고 그런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성패가 엇갈리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회담을 자주 갖자, 소통의 필요성은 느끼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이번과 같은 영수회담이나 이렇게 좀 만남을 가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이 절차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이 하는 방식을 보면 사실 뒤죽박죽입니다. 만나자 전화해놓고 그다음 의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 사전에 조율하고 맞춰야 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이번에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만남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예. 다음에 만약 이런 영수회담을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의제도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 있는 영수회담이 돼야지 적극적으로 내가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일단 툭 던지는 이런 형태의 영수회담은 알맹이가 없으리라. 앞으로 하게 되면 아마 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예, 일단은 시작을 함에 있어서 두 분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좀 다음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최소화 등을 이 대표 요청을 했는데 약속받은 게 있냐?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합의가 될 수 없는 사안이죠. 애당초. 거부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108석을 만들어준 것도 대통령의 마지노선 거부권 권한은 그대로 가지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명선이랄까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만약에 불합리하고 일종의 입법 폭주에 해당되는 법안에 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우파 지지자들부터 다 떠날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관해서 나름대로 그 이유가 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절대로 돌이키거나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물러설 수 없는 선이고 그런 것을 이재명 대표도 내심 전부 다 알았을 것이다.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니 영수회담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거부권 너무 행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예 알겠습니다.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거부권을 제가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서로 어찌 보자면 약속 대련 비슷한 거예요. 네? 야당 대표로서는 거부권 너무 행사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임 대통령은 뭐 그동안의 입장대로 거부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마지막 헌법상 권한이고 뭐 그런 입장 뭐 유지하시오. 이런 약속 대련이지. 그런 약속 대련 속에서 성사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의료개혁 정도, 예? 의료개혁에 대한 원칙적 합의, 그리고 무난한 연금개혁, 그리고 양쪽에 전부 다 이익이 되는 여야 영수회담의 수시화, 이 정도로 합의를 하고 그치는 것이지 어떻게 천양지차 180도 다른 정책 차이가 영수회담 2시간짜리에서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속 대련은 끝났고 이재명 대표는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룡 교수가 그래서 의제를 먼저 조율하고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말을 하셨거든요. 의제 조율이 안 되죠. 의제 조율을 해서 만나기로 한 전제라면 양쪽에게 다 부담이 됩니다. 워낙 입장 차이가 큰데 그럼 대통령이 완전히 양보를 이만큼 하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본인이 총선 이후에 어떤 민심 소통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영수회담이라는 카드를 이재명 대표에게 내어준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에게 오랜만에 굴러들어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커다란 이익을 왜 몇 개 의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포기하겠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제가 거듭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제에 관한 합의가 아니에요. 본인은 15분 동안 생중계 대통령 앞에서 생중계 발언을 한 것으로 본인의 목표의 90%는 채운 겁니다. 예. 다소 만족했을 것이라는 김진 위원의 발언이고요. 차담에 관련해서 사실 뭐 이제 별도의 합의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마지막에 이제 덕담을 주고받고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발표가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좀 만남 어떻게 좀 기대 혹은 예상을 하시는지까지 좀 듣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 거부권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헌정사상 대통령이 이렇게 거부권을 2년도 안 돼가지고 9번씩 거부권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집권 2년 동안 거부권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의회 무시 행태거든요. 지금 우리 국회,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가 민주주의 3권이라고 3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법치국가로 하는 것은 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국회를 민의의 전당,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대통령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도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에 관련되는 사안은 전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부권
행사의 남용 이런 부분을 좀 시정해 달라는 저는 당연한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이번에 선거에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더니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관해서는 이렇게 몰상식하고 무도한 일을 벌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양보할 수 없다면 앞으로 이런 만남 자체가 상당히 저는 제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할 영역이 있을 것이지만 또 사안에 따라서는 이건 곤란하겠다. 심지어 여당 입장에서도 이 앞으로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는 찬성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부권 행사가 너무 남용되는 것은 좀 자제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첫 만남, 양쪽의 온도차는 좀 달랐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